자,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비판 공부하고 있죠. 비판이 독자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을 다 이렇게 관찰하고 뜯어보고 해석한 연후에 독자의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판. 중요하죠?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유형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정부의 평가 136쪽입니다. 같이 공부해보죠. 주요 평가 문항에 여러분들 그게 1번에 논증 과정에 이 모두 정부의 평가는 적절하냐,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적절하냐, 반응이 적절하냐, 반론이 적절하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논증 과정의 적절성 문제는 좀 전에 133쪽에 3번 김정희 추사 김정희의 여러분 세한도 나오는 내용 나왔죠.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밑에 지문 한번 6, 7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8쪽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반응의 적절성.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가 이걸 묻고 있죠. 그 지문의 내용을 반드시 토대로 한 것이 돼야 됩니다. 반응을 보일 때. 아니,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자체로서도 논리적으로 모순됨이 없는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독서 방식에 대한 얘기를 지문으로 깔고 있고 두 문항 제시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독해를 할 때 문제가 한 두 문항 있으면 문제부터 먼저 읽기가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럴 때는 단락이 따닥 있잖아요. 그럼 A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거고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와 같이 또 나왔잖아요. 그죠? 끝부분에 이와 같이 동그라미. 자, 가시정보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앞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시하면서 어떠다? 바로 가장 핵심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 여기 다양한 독서 방식이 화제입니다. 이 글에. 무엇에 대해 말하느냐? 다양한 독서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제는 첫 문장에 보통 첫 단락에 첫 문장에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마지막 부분에 지시하면서 종합하는 내용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다. 이 글에 대한 주제는 설명문인데요. 따지고 보면 다양한 독서 방식, 그 시대에 따른 시간성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A부터.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택에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 밑줄 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이 등장하여 이게 이유가 되죠.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우리만치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그야말로 사용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발췌해서 읽죠.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내어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해서 책을 아주 손쉽게 예전과는 달리 만든다든가. 그래서 지금 현대 얘기입니다. 현대는 검색형 독서로 마지막에 정보 처리적 읽기. 이 정보가 과연 유용한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어떤 테마로 글을 쓰거나 할 때 또는 책을 쓰고자 할 때 이 정보가 유용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게 여기 나온 정보 처리적 읽기입니다.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현대는 그러니까 검색형 독서, 다음 정보 처리적 읽기, 비판적 읽기, 여기다 밑줄을 그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밑으로부터는 이제 시대별로 쭉 여러분들 그 독서 방식들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땠을까? 초기의 독서는 소리내어 읽는 음독 밑줄, 고대 그리스, 고대에는 음독이다. 둘째 줄, 초기의 두루마리 책, 띄어쓰기 문장 구호가 없죠. 그래서 낭송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이 보편적으로. 낭독할 때는 끊어서 낭독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 듣는 청자 입장에서 이해가 빠를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소리내에 있는 음독, 고대. 그러던 12세기 무렵, 12세기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묵독 나오죠. 둘째 줄을 묵독 밑줄. 이것은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 이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가능했죠. 그래서 띄어쓰기와 문장보호가 발달한, 이러면서 이제 묵독은 무엇입니까? 꼼꼼하게 읽는 분석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깊이를 더해가면서. 자,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왜? 금속활자 인쇄술이 보급된 이로 해서 이 출판이 굉장히 출판물이 많아지죠. 그리고 여성들도 대거 독자들도 유입되는 이런 수요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 이건 여러분들 12세기 무렵 아니겠습니까?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 왜? 책의 분량이 인쇄술이 발달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읽는, 너 그 책 읽어봤니? 너 무슨 책 읽어봤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적 읽기, 뭐가 바로 여기 나오는 다독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음독 중심 고대, 12세기는 묵독 중심, 이 묵독은 꼼꼼한 분석적 읽기, 18세기는 다독, 이건 선택적 분산형 독서, 그리고 현대는 검색형 독서에서 정보 처리적 읽기,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시대별에 따른 무엇입니까? 독서 방식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08번.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독서 방식이 있고 읽기 방법이 외가 나오죠. 낭독 듣기식 읽기는 음독입니다. 기억에 들어갈게. 묵독은 이은의 분석적 읽기고요. 그 다음 다독 선택적 읽기, 정보 처리적 읽기는 검색형 독서에서 답이 2번이죠.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 답은 다 내용 안에 있습니다. 자, 09번. A의 독서 방식은 지금 현대입니다. 검색형 독서, 정보 처리형 읽기, 비판적 읽기, 반응으로 적절하지 것,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모티콘, 그림말이죠, 그죠? 구어체의 축약 표기, 동영상 텍스트의 출연, 이건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의 비판적 읽기가 유효하죠. 묵독 시대로 꼼꼼하게 읽는 분석적 독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1번이죠, 그죠? 그 내용을 꼼꼼하게, 그 내용에 뭡니까? 입각해서 반응을 보여야 적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위에 보세요. 기본 1번이 답이고요. 텍스트를 잘라 붙이는 행위를 통해 원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읽혀 쓰기의 경계가 점차 멀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다음에 원조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여기저기 따서 이렇게 끊어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복사하여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 저작권법을 어기기 쉽겠고, 기존의 종이책이나 고문헌 자료들을 전자문서로 전환함으로 시대가 바뀌었죠.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가 확장되고, 지금은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정보 처리적 읽기 아니겠습니까? 정보 처리 능력. 자, 그래서 2, 3, 4, 5는 지금 현대 검색형 독서의 그와 같은 방법론 중에 한 예들이 되겠지만 1번은 그렇지 못하다 해서 적절치 않은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수험생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번이 답이다. 자, 다음 반론 제기의 적절성 볼까요? 반론이라면은 필자의 주장이 있죠, 글에는. 그 필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요. 그리고 상반되는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내는 게 뭐다? 반론 제기입니다. 자,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그럼 논지, 앞쪽에 동그라미는 화제 A, 주장 B, 범위 C. 이건 바로 필자의 견해가 수렴된 정보 자체입니다. 텍스트, 주어진 지문이죠. 이걸 보고 반론을 제기할 때 독자가 해야 할 게 우측의 동그라미, 화제가 AA로 동일해야 됩니다. 주장만 반대해요. 그죠? 동일한 화제에 대해 얘기해야 하고, 다음에
범주도 동일해야 됩니다. 시시로. 단 주장만 반대다. 이걸 알아두기 바라고 반론 제기해서 여러분 10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쭉 읽어가세요. 지금 기억 부분에 집중해 볼까요? 기억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꼽히지 못하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이 얘기는, 그럼 이런 주장은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모든 재능이 꼽히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인 삶,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사회성만으로도 재능이요, 반대로 그대로 뒤집으면 재능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3번이 반론으로 적절하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기억을 그대로 반대 논지로 뒤집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141쪽에 11번. 자, 지금 보니까 다음 글의 필자가, 다음 글이 나와요. 보기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래서 글이 있고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다음에 보기. 그럼 이 지문에 다음 글의 필자가, 이 지문의 필자 있고요. 필자의 생각. 보기와 같은 주장. 여기 보기의 주장이 있겠죠. 그럼 이에 대해서 뭡니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여기 이 보기의 주장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반론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선택해서 고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할 게, 이 필자의 견해, 주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여기 나오는 보기의 주장, 그죠? 이 견해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부터 파악해서 이런 견해, 주장을 가진 필자가 이런 견해나 주장을, 보기의 견해, 주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반박하고 문제 제기하며 반론을 가져갈까 하는 데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배경 지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만은, 여기 이 글은 필자의 질문은 뭐냐면, 한글의 표기 문제입니다. 표기. 자, 한글의 표기는 예를 들면 이것도 있지만, 밥 같은 경우에, 여기가 자음이잖아요. 자음. 그 다음에 여기가 모음이죠. 여기가 받침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종성 그러잖아요. 받침이 지금 자음입니다. 그 자음을 받침으로 이렇게 연결한 이런 표기를 뭐라 그러냐면, 표기에서 모아쓰기라고 그래요. 모아쓰기. 모아쓰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글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참고로 얘기할 것이, 알파벳으로 여기에 견해를 얘기하면서, 알파벳은 어떤가? 알파벳은 예를 들면 A, B, O, U, T, about 이렇다면 이 순열적으로 가로로 여기가 뭡니까? 모음, 그죠? 자음. 이런 식으로 쭉 순열적으로 쭉 쓰면 돼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풀어쓰기라고 합니다. 이런 한글과 예를 들면 알파벳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필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죠. 시각적 효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한글의 음절 단위, 표기 방식, 소위 모아쓰기는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효율성은 우선 글자 모양의 집중성에서 온다. 집중적으로 되겠죠. 이걸 예를 들어서 풀어쓰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읍의 아의 리을. 이 풀어쓰기 하면 영어처럼 알파벳적 풀어쓰기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죠? 이 발이 아니고 밥이겠죠, 밥. 요렇게.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요렇게 하나로 탁 음절 단위로 써야만 집중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집중력이란 그런 겁니다.
상격, 츳 이렇게 느렸으면은 풀어쓰기입니다. 기역, 우릴 뭐 이렇게 쭉 하면은 꽃이나 구름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시각성의 집중성, 시각적인 집중성을 높여 시각적인 집중성 A, small a. 의미 해독과 쉽게 해둘 수 있다. 의미 해독을 더구나 이미 있던 앞에 내용 있던 사실에 더하여 더구나 모아쓰기 방식은 동음 이의어를 분별 거기다 밑줄 B. 그러니까 이 모아쓰기의 유용한 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A번 하라는 곳이 어디냐면 시각의 집중성 모양새에서 음절 단위로 했으니까 시각이 집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로 얘기했다. 뭐 동음 이의어의 구별 뭐 이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음 이의 구별 여기 조금 볼까요? 자, 얘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달라요. 발음은 똑같죠. 지그시 이것도 연음되니까 발음은 동일히 지그시. 표기가 다릅니다. 한글 맞춤법을 배웠는데 지긋하다 이와 같은 지긋 어근의 어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어원이 원형이 그대로 표기될 때는 뜻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형 그대로 표기되었죠. 지긋하다의 원형 표기는 의미가 남아있다. 원형 표기는 의미가 있다. 의미 남은 어근에 또는 어간의 의미가 남아. 지긋하면 나이를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 보임. 이런 뜻이고 나이가 들어 보임. 그런데 지그시한 것은 여기서 멀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원형이 아니라 발음대로 표기됐습니다. 발음대로. 이 굳어졌다면은 이런 원형의 의미, 원형 표기에서 의미가 상실돼요. 지그시 어떤 동작을 뭡니까?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이런 겁니다. 그죠? 힘을 그렇게 가하지 않고 그는 배를 지그시 눌러줬다. 자, 지금 음절 단위, 음절 하나, 둘, 셋 음절 단위로 이렇게 모아 쓰기를 하니까 동음 발음이 같잖아요. 동음 이의어의 구별이 뜻이 구별이 되죠. 응? 표기는 내려주면. 그럼 이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알파벳처럼 풀었으면은 그지? 자음문을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그죠? 똑같아요. 뭐예요? 이러면 풀어쓰기를 알파벳처럼 할 경우에는 뜻이 구별이 안 됩니다. 뜻 구별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아쓰기는 시각이 집중적으로 음절에 몰리기 때문에 시각의 집중성, 동음 이역 구별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용성을 얘기했어요. 자, 보기 볼까요? 요즘같이 거의 모든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상황에서 한글의 모아쓰기는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풀어쓰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경우 알파벳 26자만 있으면 어떤 문장이라도 쉽게 쓰거나 입력, 보기는 입력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보기는 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입력이니까 보기의 주장은 쓰기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필자가 이렇게 표기를 한다지만 결국은 여기는 읽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시각적 집중, 시각의 집중, 동음이어 구별은 읽기와 밀접해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뭐예요? 읽기에 초점을 뒀다. 여긴 쓰기. 이렇게. 그리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보통 쓰기를 많이 합니까? 읽기를 많이 합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읽기를 많이 하죠. 쓰기보다는. 자, 물론 저자야, 물론 쓰기를 많이 한다고 보지만 많이 읽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그 점을 감안해 두시고.
자, 그래서 반드시와 반드이, 이미 떠났다와 같은 경우 풀어쓰기를 통해서는 시각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모아쓰기라는 구분이 가능하다. 예시가 나와있죠? 자, 보기 갑니다. 요즘같이 거의 모든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상황에서 한글의 모아쓰기는 많은 약점, 입력까지 했죠. 한글의 경우는 24개의 자음과 모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면은 가획도 있고요, 이체자도 있고 또는 병수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결합함으로써 실제 사용된 글자만 하더라도 2,800여 자가 넘는데, 그러다 보니 한정된 자판, 그건 이미 극복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그죠? 이를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점이 뒤따르게 되고 조합하는 방식도, 이런 부분은 이미 기술적으로 극복된 부분입니다. 조합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난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글도 빨리 하루빨리 풀어쓰기로 전환해야 한다. 보기의 주장은 입력, 쓰기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여기 필자의 입장은 이렇게 모아쓰기의 시각, 집중성, 동의에 구별하는 것은 쓰기보다는 읽는 데 초점을 둬서. 그렇다면 이런 읽기 중심의 문자 사용의 필자가 보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어때야 될까? 답이 2번입니다. 한번 보세요. 문자의 효용은 오히려 읽을 때 편리하면서 찾아야 한다. 풀어쓰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떨어뜨리죠. 자기적인 시각적,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모아쓰기의 중요성은 이런 이유다, 이 근거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바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독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그러니까 여기 풀어쓰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떨어뜨리고 문자 해독과 독서의 효율을 저하시키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떨어뜨리다, 시각의 집중성이 왔고, 다음에 또 독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건 동음, 이어, 구별을, 식별을 뭐예요? 바로 모아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의 문자는 모아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의 얘기를 필자의 견해에 입각해서 보기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이 답이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재반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이 읽을 때 아무 재반 배경 지식이 없고 연결하느라면 조금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말일까 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우리가 문법 할 때도 이런 한글의 모아쓰기와 알파벳의 풀어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우리가 수업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런 문법 문제도 비판이면 비판, 추론이면 추론, 이런 방향성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판, 즉 사고, 즉 독해 비판에 대한 공부를 쭉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론, 비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뭡니까? 객관식으로 문항이 나오죠. 잠시 후에는 4절 창의적 이해에서 주관식 문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기에 주관식 문제, 한 문제, 도합 객관식처럼 나온 문제 40문항이 가장 많은 문항으로 출제되는 소단원이므로 초점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수렴해서 자꾸 응용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렇게 가져가는 스스로의 학습을 계속 이어가기 바랍니다. 자, 잠깐 시간 여유 두었다가 이어가기로 합시다.